제가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일단 제 원고를 축구가 4강이구나. 8강. 네. 좋습니다. 네, 8강에 네. 갔으니까 이제 4강에 갈 수 있도록 사흘 뒤에 나이지리아전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우, 교수님 급히 오시느라고 분장도 못 하시고 네. 한숨 돌리실 짬을 그래도 제가 조금 드렸으니까 네. 자, 한 번 더 집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대출금리 슬금슬금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리고 저거 더블 쿼트를 했는데 오늘 나온 네. 판결입니다. 준개인 책임이 60%. 자, 일단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저게 기준금리가 세 번째 동결되면서 예. 시장금리는 동결을 예견하고 조금 더 먼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예. 봤더니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은행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 비용,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서 이렇게 금리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은행들은 하고 있는데 예. 이거 매수세 살아나는데 전혀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금리마저 뛴다면 시장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사실 뭐 고정금리는 기준금리는 3.5 그대로 있지만 뭐 아시겠지만 뭐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변동금리는 코픽스 가상금리하고 네. 조달금리 말씀하신 이거에 의해서 변동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변동성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 네. 우리나라도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걸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금리를 높이는 게 상식적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보니까 또 경제 펀더멘탈도 좀 약하잖아요. 자영업자분들 두세 달 뒤면 또 유예 상한 또 만기 돌아오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한은에서도 고민 끝에 이제 동결한 건데 그 와중에 아시겠지만 금통위원들 나머지 전부가 표현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창용 총재가 네. 저를 빼고 나머지 금통위원 전부 만장일치로 3.75 인상에 대해서 열어두겠다. 그 얘기가 네. 의미하는 바가 크죠. 아직 네. 안심할 때가 아니다는 얘기고 네.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얘기는 중기나 장기에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은행채 조달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은행에서는 그 예대 마진의 어떤 수준을 유지하려면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네. 정부가 지금 빚잔치가 아니라 돈잔치를 이제 은행들이 하다 보니까 정부가 조금 계도한 측면도 있는데 예. 본인들이 살아야 또 나라도 있고 뭐 국가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기 어떤 자본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어쩔 수 없이 예. 시장 상에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대출금리가 늘어났다는 기사들이 요즘 좀 있었는데 대출금리가 아니라 대출 액수가 예. 담보대출. 맞습니다. 그 내용도 들여다보시면 제가 자료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이 전세 퇴거 자금이라고 있어요. 예. 그것도 사실 주택담보대출의 계정의 하나입니다. 그 퇴거 자금 보시면은 이 3월 달까지 올해 1분기만 해도 1조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저걸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네네. 거죠. 그분들도 결국은 네. 대출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주택을 살려고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요인도 있고 또 이게 4월, 5월에는 역전세가 점점 가을 갈수록 심해지니까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고 결정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산입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정상적인 시장 관계에서 대출의 어떤 기준을 맞춘다라면 없는 수요인데 그렇죠. 정부에서 특례를 넣어가지고 조금 좀 상승을 좀 연착륙을 네. 막기 위한 대책인데 그게 이제 효과를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대출이나 이런 가계부채 대출은 또 감소하는 네. 모습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혼동스러운 거예요. 혼동스러운데 우리가 그동안 봤던 보도들은 대부분이 금리가 내려서 뭐 네. 주택이 살아난다 예, 이쪽으로만 기사가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이면에 있는 전세 퇴거 자금이라든지 특례보금자리 또 연체율 늘어나고 네. 금리 또 은행채는 또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변동성 이런 거 다 함께 생각하신다라면 지금 막 섣부리 움직일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대출 받아서 집 사면 안 된다. 이 말씀. 안 되는 건 아니죠. 네. 만약에 본인의 자산의 능력이 지금 이제 집값이 지금 한 30% 40% 내려온 지역들이 다시 5% 10% 올라갔잖아요. 예. 송파를 예를 들면 27억까지 갔던 건들이 한 19억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한 21억, 22억까지 갔거든요. 올라갔죠.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20%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해도 본인이 그 집을 샀을 때 소득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을 받는다면 그 비중이 자기 소득의 한 30에서 35%다. 이러면 사실 내려가든 올라가든 감날 능력이 되는데 그 위에로 좀 올라가게 되면 예.
좀 문제가 좀 발생하기 50% 시작합니다. 넘어가기 시작하면 40% 네.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하기 네,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기다리시는 게 낫고 30% 선이 제일 안정적이다. 그 선에서는 사셔도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게요. 그 집값이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는 담보대출 받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금리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보름 전하고 비교를 했더니 4대 시중은행 고정형이 주담대가 상단이 0.31%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네. 상단이 5.79%니까 네. 다시 6%대 육박했고요. 변동형도 상단이 0.25%나 올라서 6.15, 그러니까 다시 6%대에 맞습니다. 안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DSR 비중이 40% 감내할 수 있다. 40% 안쪽이시면 지금 많이 떨어진 매물을 잡으시는 건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지만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집값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란한 장인 만큼 조금 추원드리면 금리가 전망하는 오르면 게- 부담이 네. 되는 데다 그렇죠. 내린다는 것도요. 네.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좋아가지고 베이비스텝 물가가 잡혀서 내린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위에도 금리가 5%대에서 2% 내렸는데 주택가격은 몇 년 동안 계속 빠졌거든요. 그렇죠. 소득이 그걸 못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 또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산나님도 그러셨어요. 연준의 금리 인상 및 동결도 쭉 길게 갈 텐데 우리의 그 연체율도 있는 기업이나 가게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셔서 지금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추이를 계속 다 지켜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맞아요. 섣불리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번 주 가격 동향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 두 개가 어제 하나 나오고 오늘 하나 나오는데 이제 어제 나온 한국 부동산원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부동산원에 따르면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네. 전세값도 2주째 올랐습니다. 그러면 자, 반등입니까? 또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일시적 반등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부동산은 시계열을 봐야 되고 예. 그리고 이 통계의 어떤 신뢰도나 정확성을 제가 계속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저번 주에는 좀 확실한 어떤 트리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부동산을. 네. 왜냐하면 네, 그때 지금 오늘- 확인해 보시겠다고 그러셨었잖아요. 그래서 네. 전화가 왔는데요. 네. 우연히 그게 또 다른 방송 할 때 부재중 전화 오면 네. 캐치콜이 뜨잖아요. 예, 예. 그 부장님이 전화 오셨더라고. 네. 근데 제가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또 어디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을 가셨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엇갈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연휴 끝나고 그때 답을 받을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이미 그 대화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무슨 경제쇼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도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도 이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럼 표본을 줄 수 있냐? 비공개가 원칙이래요. 그럼 그걸 어떻게 믿냐? 이런 대화 속에서 회답을 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명확하다라면 저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그렇죠. 수도 어떻게 있겠죠. 조사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예, 얘기해 예. 줄 수 그래서 있겠죠. 이게 지금 우리 저 MBC 노다지 쇼에서도 얘기했지만 딴 데도 좀 메이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원에서 이제 해답을 주시겠죠. 주시면 그 내용을 다음 주 꼭 말씀드리고 네. 그걸 볼 때는 제가 할 때 서초구가 80%가 하락인데 왜 이번 주가 상승입니까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시청자분들이 참조하셔서 물론 과대 낙폭이 된 상태에서 특례보금자리하고 규제 완화 또 언론의 융단 폭격적인 바닥 네. 상승 이 기사로 인해서 사실 무주택자분 중에 기다리시는 분들은 많이 혼동스러울 거예요. 혼동스러운데 2008년 때도 이거보다 더 심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5, 6년 내려갔거든요, 내일이. 그러니까 원래 내려갈 것이 안 내려가려고 버티면 어떻게 됐어요? 내려갈 때 더 빨리 언젠가는 내려가겠죠. 더 내려가죠. 네. 그런 것도 좀 예측을 하셔라. 이게 올라갈 지금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계 자료에 대해서 주간 동향은 사실 없애야 된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없어지면 좀 마음이 편해지죠. 월간 동향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근데 보름 전 세계가 네, 월간으로 그렇죠. 해요. 그걸 월간 조금 동향이 기다리셨다가 될것 같습니다.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25개 서울의 자치구 가운데 예, 예. 하락한 자치구가 14곳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9곳으로 줄었습니다. 대신 보합이 좀 많아졌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그것도 이렇게 주간 추세가 바뀌는 거 동향이잖아요. 아닙니까? 비슷한 거 맥락에서 거기에 봐야 그 됩니까? 세뇌되시면 네. 안 돼요. 네. 답을 줬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네. 어떻게? 예, 예. 표본 정확하지 않다. 비공개 원칙이고
정확하지 않다라고 거의 부동산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정성적인 어떤 뭐 매물량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정량적이 아니고요 정성적인 거를 한다고요? 명확하게 네. 달라고 했는데 회신 아직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럼 뭐가 변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실제 거래가 하락한 게 많으면 그렇죠. 당연히 평균 그렇죠. 내면 하락이 우리가 지난번에 맞는데 왜 이렇게 봤듯이. 뜨는지. 네. 물론 강동, 송파라든지 많이 내려가지고 올라간 것들은 맞아요. 예. 근데 아닌 곳들까지 지금 점점 그 분위기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고 드릴게요. 그래서 네. 일단은 분위기는 이렇게 맞는데 그냥 거래량이 일단 멈춘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실 같은 경우에 19억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21억, 22억까지 쉽게 왔는데 21억, 22억에서 쉽게 못 가고 있어요. 버티고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약간 이제 관망세로 됐으니까 네. 조금 지켜볼 만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도킴님께서도 네. 뭐라 그러셨냐면 호가는 오늘 제가 우리 집 1,000억에 내놓으면 엄청 오르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지금 질문할 게 호가 얘기였습니다. 가격이 이랬다 쳐도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거래량은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죠. 오늘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월보다 40%나 줄었다는 서울 부동산 그건 정보광장에서 아닌데? 나왔어요. 아, 그건 아니고. 네, 근데 저건 오늘 서울시의 이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자료가 저게 나왔는데 네. 그냥 호가만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호가만 올린 거는 뭐 이미 네. 팩트고요. 네, 왜냐하면 잠실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잠실에 어느 지역을 가면 매물이 예전에는 1, 2월만 해도 뭐 만약 10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네. 10억 5천, 11억, 뭐 9억 5천, 9억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네이버나 이런 데 매물 들어가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다 95%가 1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이제 우리 영끌 때처럼 뭐 담합의 어떤 향기도 풀풀 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 아래로는 부르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신 실제 거죠? 상황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또 가지신 분들은 지금 싸우기 직전인 거예요. 왜 싸우냐? 아니 올려서 받아준다 그래서 했는데 사람이 보러 와야 말이죠. 예. 4천 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지금 6만 5천 개 가까이 됐거든요. 또 매물이 불과 3, 4개월 만에 10,000개가 늘었어요. 거래가 지금 1, 2, 3, 4, 5월 다 해도 12,000개가 팔렸단 말이에요. 그럼 5만 개에서 12,000개가 팔리면 4만 개로 줄여야 되는데 지금 6만 4천 개가 됐어요. 6만 네. 5천 개가. 그럼 이해되시죠? 매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보다 매물이 많고 아시는 역전세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지금 이 언론에 나오는 보도가 사실 팩트를 정확하게 반영 못하고 있다고 네. 보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왕 이미 올라버렸잖아요. 네. 규제 완화와 특례 보금자리로 이 상태에서 더 오른다고 저는 90%는 좀 아니라고 봐요. 호재가 없다는 저는 1월 달도 말씀드렸죠. 특례 보금자리와 이거 규제 완화로 인해서 분명히 1, 2, 3월은 반등할 거다. 일시적인 반등. 4월, 5월경에는 다시 제자리 찾아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가고는 있어요. 예. 근데 힘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거래량이 6,100에서 300인데 서울이 지금 3,100건 찍거든요. 저번 네. 달에. 네. 1월 달부터 계속 올라온 게 3,000건이 안 돼요. 반토막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셔야 되죠. 네. 거래 그러니까 혹 가격만 보지 마시고 거래량을 꼭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6만 개 물건이 있는데 3천 개 거래가 됐다. 네. 그럼 비율이 몇 프로예요? 그렇죠. 95%는 외면당하는 거. 네네. 공급이 네. 많다. 이 꼭 얘기.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5천에서 6천 월별 그게 석 달 이상 지속돼야 반등의 가장 기초적인 신호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격 동향 조금 전에 제가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R114의 통계가 오늘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이 결과를 봤더니 좀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서는요. 좀 전에 살펴본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와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네, 네, 서울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고 나왔습니다. 아우, 전세도 3주째 하락입니다. 어느 쪽을 믿어야 됩니까? R114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둘 다 지금 믿지 마라. 그러니까 믿는 개념이 아니라 네. 표본이나 이런 가정이 물론 114가 지금 예전에는 호가를 받아들였는데요. 요새 최근에 작년부터인가 바꿨어요. 조금 좋은 실제 쪽으로. 거래 가격으로. 네, 실제 그러니까 부동산이 데이터는 제출하는데 네. 부동산이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출하는 형태로 바꿨어요. 예. 근데 일부러 막 가짜로 하기 좀 쉽지가 않죠. 호가하고 그렇죠.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시장 상황이나 근접할 수 있다고 봐 예전보다. 그래서 114나 KB가 약간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점점 외국처럼 실제 상황에 맞는 분위기로 통계를 개선시키고 있거든요. 부동산원만 지금 이 얘기 빼뜨렸는데 2021년도 1월에 주택통계검증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네. 잘 모르실 텐데 네. 발족이 돼가지고요.
회의를 매분기 하고 있습니다. 벌써 2021년, 22년 2년 동안 8번 했고 네. 올해 한 번 했거든요. 네. 9번 했는데 변한 게 없어요. 웃기죠?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 네, 그럼 건가요? 그 위원회가 왜 생겼냐? 네. 통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긴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대로다. 이거 문제가 있죠? 물론 중간에 월에 대한 재본수 지수 뭐 넣어가지고 조금 바꾼 건 있는데 주간 동향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네. 아직 안 돼 있고 거기다 이번 회의 때 3월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랑 같은 뜻을 가진 분이 주간 동향 폐지해야 된다. 문제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114하고 저 KB가 자꾸 실제 이제 네. 데이터가 여러 용도에 쓰이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실제 상황과 많이 괴리가 생기면 문제가 있잖아요. 네. 도리어 부동산원이 지금 괴리가 생긴 게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괴리가 생긴 게 좀 아이러니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긴장하고 지켜봐야 되는 수치가 앞서도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연체율입니다. 네. 그리고 뭐 소위 그 영끌족이 몰렸던 지역이 지금 맞아요. 연체율이 더 상승한다는 그런 통계가 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되는데 금리마저 맨 처음 질문처럼 좀 뛴다면 매물 더 나올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아니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고 이것도 아셔야 될 게 이제 기존에 대출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조건이 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대환 대출이 돼요. 예. 대부분은 그냥 옛날 금리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왜 그 금리를 대출해 줄 때는 은행이 그 기준에 맞는 조달 금리를 들여왔기 때문에 예, 예. 이걸 낮춰주면 역마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기존에 받은 분들은 어떻게 지금 힘이 들어요, 많이 맞아요. 사실. 그래서 6월 달에 만약에 코픽스 가상금리가 오르면 이분들은 또 7%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시. 거기에서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물건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새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은행에서 금리가 낮다 이런 것들은 신규 대출 네. 이 구분을 정확히 하시면 대출 금리가 내려온 것이 원래 갖고 있어서 힘들고 영끌 하신 분들 말고 또 투기꾼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네. 지금 금리가 낮아져서 혜택을 보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숨어 있는 약간의 작은 지뢰 폭탄이죠. 이게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 미국 금리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아직 지뢰로 남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체율이 왜 올라가죠?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경기가 안 늘지 좋으니까 않으니까요. 네. 투잡을 떼야 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쉽게 해결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올해에서 몇 년 갈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운이 좋으면 1, 2년에 끝날 수도 있지만 당분간 버티기 힘든 것들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너무 만만해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한국은행도 GDP 대비 그 가계 대출의 규모가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크고 세계 1등이요. 그렇죠. 세계 큰 게 1등이죠. 아니라, 네네. 그리고 연체율이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함께 집값 동향을 보실 때 이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쪽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네, 여쭤볼게요. 오늘 나온 판결이 좀 의미심장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판결이요? 네. 네. 깡통 전세 임차인이 네. 이 깡통 주택을 소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너무 그런데 잘하셨네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잘하셨네요. 자 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판결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피고가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60%를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판사님 네. 박수죠. 박수. 지금까지 판사님 짱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개인의 책임 범위가 20에서 30% 정도였더라고요. 근데 오늘 60%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나쁜 중개사, 지금 네. 나쁜 중개인이 전세 사기 이 국면에서 우리가 나쁜 뭐 임대인도 얘기했지만 나쁜 중개인도 일부자를 얘기하지 붙이면 않았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부 나쁜 악덕 공인중개사. 네. 악덕까지 붙이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이 좀 줄어드는데 이 판결이 도움이 될 거라고 완전 보십니까? 도움된다고 봅니다. 네. 이건 사실 헌법, 저도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네. 저도 한때 법을 좀 봤었거든요. 젊을 때. 근데 기본적으로 아는 게 헌법에 위반된 법조항은 다 위헌 사상이에요. 네. 위헌 대상이고 위헌 대상이면 당연히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전세를 들을 때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제도가 왜 있죠? 이런 피해나 믿고하게. 문제들을 네. 사전에 방지하기 있잖아요. 예, 예.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해외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친구들이 마지막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사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변호사가 뭐하러 쓸데없이. 그럼 공인중개사 사람들은 왜 사인하죠? 중개해주고 사인한다고 수수료 받으려고? 아니잖아요. 네. 국가에서 공인이라는 걸 달아줬잖아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 제도가 있고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날지 안 날지에 대해서 만약에 법 조항에 공인중개사법이 조항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래를 하지 말 것이며 네. 거래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터질 경우에는 지금처럼 판사가 판결 내리기 전에 네. 법에 있으면 되죠. 법률 조항이라는 건 판결을 통해 가지고 또 조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의미 있는 판결이고 그 네. 소송하신 분 제가 좀 잘 되시길 제 대신에 네.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이게 아마 하나의 어떤 일벌백계의 모습으로 공인중개사분들도 이걸 보면은 이제 예전처럼 조항이 없으니까 네. 사고 날 거 알면서 젊은이들의 그 바쁜 생업을 무지함을 악용해가지고 날 거 알지만 해주는 수수료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건 이제 다 알고 이것 때문에 있었더라고요. 줄 수가 있어요. 그게 그 보니까 이번 판결에 그 중개사분은 그 지금 채무 우선권이 있는 그 금액이 1억 원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4억 원대 우선 면제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얘기도 정확하게 안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깡통 전세 그 물건에 들어가시는데 정말 지대한 책임을 갖고 있었던 우리 것 같습니다. 임차인분이 좋은 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례가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좀 도움이 돼서 그 나쁜 일부 중개사들도 책임을 좀 지게 됐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지영은 앵커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국민 집단 소송을 들어가면 이길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 보신 분들이 네. 공인중개사 협회나 아니면 그렇죠. 거래를 소송 했던 넣어야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내시면 이 가능하죠. 판례에 준해서 가능하죠.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형사적인 조치고 맞아요.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거시면 좋을 구제받으실 수 있는 좋을 방법이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맞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담보대출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어느 쪽이 유리한가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틀 전에 6월 1일부터 대환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금융 플랫폼이 어디 있다고 그 안내를 기사를 한번 소개를 드린 네.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뱅크 샐러드라든가 토스라든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금융 플랫폼에서 대출 상품들을 다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좀 쉬운 서비스가 6월 1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좀 이용해서 본인이 너무 높은 금리로 지금 대출을 받고 계시다면 한번 갈아타는 것도 알아보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 15분밖에 안 걸린다며요. 그렇습니다. 너무 금방 된다 좋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곳 이상 가입하셔서 좋은 조건의 그 금리로 대출도 꼭 갈아타시기 바라겠습니다.